중심 부름이 그거 아닙니까? 로댕은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하냐? 사실 그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 그러니까 조각가 하면은 물론 우리 미켈란젤로 이지만 옛날 저거고, 야 로댕 해서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죠? 이건 일반인도 다 우리가 빈센트 반 고흐, 그죠? 고흐는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각하면은 로댕은 다 아는, 그죠? 특별히 배우지 않은 사람조차도 생각하는 사람 다 아는. 근데 이게 로댕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 그죠?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에 대해서 그걸 사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정리하고 자료를 만들어 보니까, 야, 여기서 또 이제 우리 현대 예술사가 다 나오는, 말 그대로 현대적인 특징이 또 다 나오는 그런 거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건축이기 때문에, 아니, 건축이 조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수한 면이 있죠. 조금 더 특수한 면이 있는데, 그 특수한 면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회적인 흐름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민감한 거예요. 더 사회적인 흐름에. 예. 그러니까 회화가 왜 이렇게 성장하게 됐냐면, 그것도 사회적인 바탕이 사실 제일 큰 거 아니겠어요? 회화가 이게 부를 저장하고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은 누가 그냥 집에다가 보기 위한 목적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걸어 넣겠어요. 그죠? 그게 부를 저장하는 겸, 그죠? 그게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회화가 성장하고 회화 시장이 성장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도 그 사회 경제적인 베이스가 없으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로댕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유명하게 된 이유, 그죠? 이유는 사실은 출발하고 끝에, 그러니까 시작점하고 끝에 있는데, 자신이 태어날 때쯤, 그러니까 자신이 젊을 때랑 그다음에 자신이 죽고 난 다음, 요 두 개 포인트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건축의 일부거든요. 건축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건축 경기라고 해야 되나? 건축 스타일이죠, 사실. 건축 스타일. 그죠? 건축 스타일. 즉 19세기 후반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겠지만요. 19세기 후반에 나폴레옹 3세가 이 파리를 완전히 다 뒤엎으면서, 그래서 이 로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 이제 그 얘기 이제 바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요, 지난번에 로댕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로댕 어린 시절, 그래서 로댕은 그죠? 뿌띠드 에꼴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거죠. 그러니까 실용, 그죠? 응용 미술, 그러니까 이른바 하이 아트가 아니라, 그죠? 일종의 파퓰러 아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다녔고, 거기 못 들어갔고, 그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뿌띠드 에꼴에서 그냥 장식 미술, 기능공 이런 것만 하다가 당연히 인문학적 소양 같은 게 부족하니까 이게 에꼴 때 보자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게 그러니까 정식 이른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자신은 그냥 결국 배운 거로 기술자로서 20년 생활하게 됐는데, 자, 그래서 얘기가 됐죠. 자, 근데 결국 이제 이게 이제 시작점 아니에요, 그죠? 시작점. 그러니까 로댕이 그래도 그렇게 자신이 응용 미술, 그죠? 이른바 기능, 손재주를 배워서 그거로 그래도 먹고 살고 계속 거기서 할 수 있었던 게 그만큼 일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그죠? 일감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요 19세기 후반 여기 쓴 것처럼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 남작이 파리를 완전히 갈아엎으면서 이제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조각이 부흥하게 됐다. 그리고 이 미술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참 그래요. 이게 여기 그 얘기가 이게 미술사에 잘못된 게, 그건 반드시 언급돼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안 나오면 안 나는 거죠. 그죠? 사실 그게 제일 중심적인 건데, 출발점이 건축하고 결합해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미술사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난번에 우리 봤습니다. 그래서, 그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 조각들, 이런 게 왜 이렇게 번성했느냐? 파르테논 신전. 그거 다 파르테논 신전과 부속 조각품들이 나오게 된 거는, 아테네가 그만큼 커다란 공사를 일으켰으니까, 그죠? 아테네가 자기들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긴 거 돈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지어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공공 건축을 올리면서 공공 건축의 부속물로 다 조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크게 이때 유명한 조각가들이 나오게 된 거고, 페이디아스 등등. 그다음에 또 르네상스 시대 로마, 그죠? 이게 미켈란젤로가 왜 나오게 됐느냐? 그게 당연히 돈이 몰리고 새로 성당을 짓고, 그죠? 성당을 짓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미켈란젤로부터 해서 정말 수많은 조각가 화가들이 나오게 된 거란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그래서 바티칸 대성당이 이제 마무리할 공사,
마무리 공사를 맡은 게 이제 베르니니 아니에요. 맨 끝에 그죠? 바티칸 개성당 마무리를 하면서 마무리 때 특히 조각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 게 베르니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대한 우리 3대 조각가 하면 미켈란젤로하고 베르니니하고 로댕을 꼽는데 그죠? 그 나온 이유가 다 그 대공사가 있었으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그 수요를 조각적인 수요를 대는 거니까. 그 다음에가 이제 바로 바로크 시대 지나고 이제 그 19세기 후반 그죠? 나폴레옹 3세가 말 그대로 파리를 중세 파리를 완전히 뒤가로엎고 새로 리모델링 하는데 근데 그렇게 세웠을 때 이 건물의 표준적인 형태가 바로 그 오페라 가르니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준적인 걸 생각했던 거지 그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조각인 거죠, 다. 조각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이 안에 들어간 것도 그죠? 내부가 조각이 아닌 게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각가들이 정말 수만의 이 조각가 기술자들이 매달려서 다 이 당시 다 일일이 깎은 거니까 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요거 하나가 아니라 파리 전체가 그랬고, 파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파리 부럽다 해가지고 온 도시들이 다 따라한 겁니다. 유럽의 도시들이 그죠? 헝가리니 그죠? 베를린이니 런던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유럽 여행 가서 보면은 야 유럽엔 다 이렇게 생겼어. 그게 다 19세기 번에 지어진 거예요. 파리를 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가던 저기 뭡니까 비엔나를 가던 그게 몇백 년 된 건물도 있지만은요 주로 돌로 지어진 이런 조각이 달린 건물들은 다 이때 지었었던 거예요. 이때 19세기 후반에. 후반 20세기 초에 파리를 본따서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죠? 그 물량과 이게. 그런데 그것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미술사를 통합적으로 읽어야 되는 게 미리 나온 김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러한 경향성 그러니까 232페이지죠. 232페이지. 그죠? 232페이지. 이렇게 연결적으로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따로따로 넘지 않고 오히려 통합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2페이지 보면은요. 230. 그 제목이 이제 현대 건축의 탄생인데 그럼 모던 아키텍처? 그럼 이거는 뭐냐? 그럼 그 아래쪽 보시면요, 그죠? 샤를 가르니에, 그죠? 이 가르니에 사람 이름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봤던, 그죠? 오페라 가르니에, 그죠? 이 1975년에 완공된 파리의 랜드마크로 지은. 그거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보자르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파인아트라고 그랬죠? 파인아트, 그죠? 말 그대로 보자르 스타일의 이 건물. 그러니까 보자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라 이 당시 부르주아들이 선호했던 스타일이에요. 선호했던 스타일은 절충주의입니다. 사실은 절충주의. 두 개를 합쳤다는 겁니다. 하나는 고전주의, 그러니까 그리스 고전주의적인 그런 그죠? 고전적인 미와 그다음에 바로크적인 어떤 꾸밈, 화려함을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다 보시면 이게 전체가 다 이해돼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기둥이나 이런 게 그죠? 코린트 양식 이러면서 이게 뭔가 그리스적이기도 한데 또 꼭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죠? 바로크가 이게 자기 혼합되면 우리가 절충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요. 요렇게 보시면 더 쉬워요. 딱 보시면 이게 이런 식의 인물상들. 요거 보시면 이게 그리스 그죠? 매끈한 그죠? 그리스 조각적이기도 하면서 장식이 엄청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게 절충주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크적인 장식이거든요. 그죠? 바로크라는 게 꽃무늬에 막 알록달록 여성스럽고 그죠? 이런 바로크적인 양식에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는 매끈한 건 고전적인 그리스적인 거.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그 당시 부르주아들이 선호했던 그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도 문화 제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취향이거든요, 그죠? 매끈한 어떤 고전적인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으면서도 좀 예쁘게 이렇게 좀 꾸며진, 그죠? 그거 예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애들 우리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절충주의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고전,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사에서 배웠잖아요. 신고전주의. 근데 신고전주의 너무 좀 엄격하거든요, 그죠? 질서 조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바로크적인 화려함을 결합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제일 대표적으로 그 스타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봤던 이런 오페라 가르니에 같은 것도 결국은 그런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 양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죠? 하면서도 꾸밈새가, 바로크적인 꾸밈, 루이 14세나 이렇게 바로크적인 꾸밈새가 들어간 이런 양식.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이거 보시면요, 현대 건축의 탄생에서 보자 스타일, 그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아카데미나 그 당시 부르주아들이 좋아했던 양식. 그래서 이 오페라 건물은 현대 건축가들이 거부했던 반혁신적인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게 지금 이 저자가 이게 사실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관점이 무조건 그러니까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게 쓰면 사실 안 되는데, 그죠? 어쨌든 다르지. 다르다는 표현으로 해야지 이걸 뭐 반혁신적이라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한 쌍의 코린트식 원주들, 그죠? 저기 기둥이 두 개씩 이렇게 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코린트, 우리 배웠죠. 도리아식, 그죠? 이오니아식, 그죠? 이오니아는 동글동글한 거고, 그죠? 도리아는 그냥 매끈한 거고, 코린트는 화려한 식물 잎새 그 장식. 그다음에 풍부한 조각품, 그렇다는 거예요. 풍부한 조각품. 그다음에 허세 부리는 장식의 사용은 이 건물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구성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후 모든 국가와 지배층들, 모든 나라에서 다 이걸 부러워해가지고, 그죠? 이거를 본따서 다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오페라 극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에서 그러면 그 이후의 현대 건축은 뭐냐? 그 233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직사각형으로 짓는 거죠. 대신 이제 유리가 중요해지고요, 대신. 이 건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각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오셔서 왼쪽에서 위에서 셋째 문단, 미국 중부 태생의 건축가 루이스 설리반의 그 다음 나오잖아요. 형태는 기능을 따라가야 한다는 신조는 이러한 절실한 시적 요구에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형태는 기능을 따라가야 한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형태는 기능을 따라가야 한다. 이게 바로 조각가들을 죽이는 말이죠. 조각가들을 다 죽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오페라 가르니아하고 정반대되는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형태는 기능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비례, 균형, 뭐 장식 다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명제를 드디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명제는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유행했던 바로 이러한 보자르 스타일하고 정반대되는 명제구나. 그죠? 형태는 기능을 따라가야 한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바로 저 오른쪽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형태는 기능을 따라서 기능에 필요한 것만, 그죠?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밋밋하니까 오늘날에는 이것을 그래도 이런 기능적인 건물이죠. 기능적인 건물을 그래도 어떤 미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심적인 그 주제와 재료가 되는 게 유리다. 그죠? 유리. 그죠? 말씀드렸죠. 유리에 대해서는. 그죠? 사실 그래서 유리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건물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현대 건축의 탄생이라는 게 사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요. 자, 이렇게 그 명제 하나 보셨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기능을 따라가야 한다. 근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형태는 기능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기능과는 무관한 장식을 자꾸 했는데, 이 장식을 왜 했겠습니까? 한 이유는 또 간단하죠. 장식을 자꾸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크하고 똑같아요. 바로크가 추구했던 거. 바로크가 추구했던 게 뭡니까? 별것도 아닌데 있어 보이게 하는 거. 그 꾸미기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바로크가 꾸민다, 그죠?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별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허세 부린다는 말이 나왔는데, 뭔가 꾸며서 예쁘게. 그래서 보기도 예쁘지만은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기능과는 무관하게 더덕더덕 막 아름답게 막 치장하는 거는 그것이 사회적인 지위랑 연관되는 거예요, 결국. 그죠? 그죠. 사회적 결국 사회성에 죽은 거죠. 이 건물의 소유주나 이 국가, 그죠? 그 어떤 뭐 황제 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루이 14세가 그렇게 궁전을 지었던, 베르사유를 지었던 거랑 똑같이 자신의 어떤 지위를, 그죠? 그 과시하고 그것을 공고히 하는 차별성. 그러니까 당연히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들은 자기 집에다가도 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죠? 자기 집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유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벽이나 이 기둥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건 좀 거짓이야.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이
기둥이나 이런 거를 다 조각이 들어가도록 아름다운 조각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만 그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내는. 그래서 이 19세기 이렇게 난리 치고 이렇게 다 모든 건물을 다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능을 따라간 게 아니죠. 오히려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내는 용도가 제일 중요한 집에서, 그죠? 집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집이라는 게, 그죠? 집이 뭐 우리나라도 아파트 뭐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그 결국 사회적인 지위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몇 평 산다, 어느 아파트 산다, 뭐 어떤 뭐 주상복 뭐그맨 꼭대기층 뭐라 그러죠, 그죠? 산다 이러면은 펜트하우스라든지 등등. 단순히 뭐 넓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런 것을 연관되죠. 집이 또 어떤 집이냐, 그죠? 꾸미고 아주 화려한 말하자면 궁전 같은 집이죠. 궁전 같은 성 같은 집.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로댕을 오시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요 얘기 계속 빨리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다들, 그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그 개인 부르주아도 다 자기 집을 오로지 다 그냥 뭐든지 다 장식으로 다 꾸몄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장식이 아닌 게 없어요. 심지어 식탁 같은 것도 다 장식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죠? 식탁도 화려하자, 식탁, 뭐 의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각가나 장식가들이 할 일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 학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수요가 되니까, 그죠? 그렇게 시장이 되니까. 자, 그래서 결국 그 대표자로 나폴레옹 3세 오스만 왕정을 꼽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교황이나 교황청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폴레옹 3세 오스만 왕정. 그러니까 이 시기에 조각이 부흥할 수 있었고, 로댕과 같은 탁월한 조각가가 나올 수 있었으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조각만 해가지고 조각품만 어떤 예술로 독자적,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예술로 뭐 판매를 하고 전시를 하고 할 수 있는 예술가가 조금 나온 거예요. 그렇게 큰 바탕이 있으니까, 그죠? 큰 실용적인 시장이 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조금 일부 조각가가 조각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술품으로서의 조각, 그죠? 예술품으로서의 조각.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건물을 저렇게 지어버리니까, 이제 아까 셜리반 얘기처럼 그냥 네모 반듯하게 지어버리니까 조각가들 다 일자리 잃고, 일자리면 어떻게 돼요? 그 조각 자체가 당연히 이제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그냥 막 아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법으로 막 강요를 해가지고 건물에 대한 뭐 조각품을 세우니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끝난 거죠. 그러니까 조각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로댕 이후엔 뭐 사실 유명한 조각가 거의 가능성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절이 지났으니까. 그죠? 그 경제적인 또는 이 건축적인 사업 같은 게 그 이후엔 일어나지 않았고, 건축을 한다 그러더라도 다 기능, 그죠? 기능 우선에, 그죠? 그런 반듯한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제는 없는 거죠. 그 수요 자체가. 그래서 조각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댕 이후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엔 또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로댕이 이제 첫 번째 성공한 이유가 이 베이스, 그죠? 나폴레옹 3세 오스만 남작이 강력하게 추진해서 파리를 완전히 뜯어서 갈아엎었던 그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로댕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 또 하나는 로댕이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결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그것도 또 연관돼요. 이 건축 공공사업하고. 그거는 뭐냐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그죠? 물론 이때부터 벌써 그랬는데, 로댕 때부터 유럽 국가들은 유럽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프랑스만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렇죠.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루브르뿐만 아니라 각 뭐 리옹이나 뭐나 다 미술관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덴마크, 뭐 스웨덴, 얘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따라서 미술관을 질 거 아니에요. 그죠? 미술관이 그 전에는 이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관 자체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냥 조금 이렇게 궁전은 왕들이 없으니까, 혁명 이후에는 이제, 그죠? 릭상브라든지 이런 원래 왕이 쓰는 궁전이었는데, 왕이나 왕비가 쓰는 궁전이었는데, 거기다가 그냥 그런 고전 조각들, 옛날에 훔쳐온 것들 뭐 하나 전시하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별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게 어떤 국가의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국가의 위신과 연관되는 그런 박물관들을 다 세웠거든요. 그게 또 어떤 한편으로는 건축이 된 거잖아요. 공공사업으로. 이거는, 그죠? 프랑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독립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박물관 세우고 그죠? 뭐 우리나라만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 다 그죠? 이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쭉 계속 진행되면서 곳곳에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다 들어섰다는 거예요. 별의별 데. 그러면 미술관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채워야죠. 채워넣어야죠. 그죠? 근데 채워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림 뭐 좀 사서 그러니까 미국도 다 그거 사서 채워넣은 거예요. 그죠? 미국도 그 성장할 때 19세기 반 20세기 초에 미술관 짓고 각 필라델피아도 짓고 뭐 시카고도 짓고 야 채워넣어야지. 근데 그림은 또 알려진 걸 또 채워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미국 작가 거는 뭐 별거 없고 그죠? 프랑스 그래도 이름 좀 알려진 거 그나마 그때는 쌌지 인상파 이런 게 그나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싸게 산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죠? 그나마 싸게 산 지금으로 따지면 싸게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저점 매수 지금은 엄청 비싼 건데 물론 또 사서 자기들이 띄운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뭐 그죠 우리가 카이버트나 이런 그림들 이쪽에서 유럽에서 더 좋지도 않는 그림들도 사가지고 그 채워 넣은 거잖아요. 근데 채워 넣는데 그림도 그림인데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미술관인데 야 조각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뭔가 이게 뭔가 미술관에 뭔가 그죠 구색을 맞춰야 돼요. 구색을 미술관 전 세계 미술관들 정말 각 지방 미술관 뭐 지자체 미술관 이거 뭐 구색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야, 가다가 한가운데 조각도 딱 있고 말이야. 그림 뭔가 있어요. 그럼 조각 작품을 놔야 되는데 조각 작품에서 넣을 만한 게 없는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새로 뭐 넣으려면 없잖아요. 이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런 것이고. 어? 그렇죠? 주로 조각은 다 건물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또 그 전하고 달리 그 전에는 뛰어왔죠. 자기들이 제국주의 시대에는 가서 훔쳐 뜯어왔잖아요. 자기들 그리스 가가지고 그냥 뜯어. 거기서 현지인한테 몇 달러 주고 뜯어오고 이랬거든요. 뭐 명목상으로는 거래지만 실제로는 그냥 돈 대충 주고 다 뜯어온 건데 그렇잖아요. 다 뜯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 이집트 가서 그냥 뜯어오고 이래서 채웠는데 이젠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니까 돈을 주고 뭐 사던가 해야 되는데 채울 조각품이 이게 야 구색 맞춰야 되는데 조각이 이게 없잖아요. 근데 아무 자각가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알려진 사람이 로댕이고 이런데 그죠? 그러니까 로댕이 조각하면 로댕 아니냐 해가지고 로댕 조각품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때 말씀하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복제. 그래서 가서 생각하는 사람이 저거만 해도 40몇 개가 있어요. 전 세계 40몇 개가 넘어요. 정확히 숫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 복제를 한 거예요. 그 뒤에 그 원본을 놓고 청동 주물을 뜨건 대리석을 복제하건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지옥의 문이 있다니까요. 삼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로댕 미술관이 있었어요. 제목이 로댕 미술관이었어요.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무슨 로댕 미술관이 있냐? 근데 그 삼성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없었더라고요.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문 닫았더라고요. 삼성에서 운영했는데 포함관인가 그쪽에 왜 그죠 중앙역. 그래서 지옥의 문도 있고 물론 다 그게 복제품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로댕이 남긴 작품을 사실상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계속 복제해가지고 복제해서 전 세계에서 뿌려진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수요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야 구색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야 그래서 이름 알려진 작가 그래서 로댕 뭐 등등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똑같은 형을 주물을 뜨던가 해가지고 정말 장난 아니게 많아요. 뭐 7,000개인가 뭐 7,000개 넘어요. 그리고 실제로 복제된 건 더 많아요. 그 허가를 받지 않고 복제한 거.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막 이건 위작이다 해서 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또 로댕이 유명해진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뒤에 뭔가 그러니까 미술관을 지었으면 채워 넣어야 되는데 조각하면 그래도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현대 추상적인 거 말고 그런 거 사람들 그런 건 몇 개 들어가고 그래도 좀 번듯한 거 우리도 뭐 로댕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댕 작품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전 세계 미술관마다. 그래서 구색 맞추기로 그런 식으로 다 그죠 로댕 작품들이 다 들어찼고 그죠 미술관 하나씩 들어찼고 물론 그건 다 이제 로댕 죽은 이후의 복제품인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들은 그거를 가장 유명해진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로댕이 가장 유명해지고 그죠? 조각가 하면은 뭐 로댕 하게 떠오르게 된. 예? 막 챗GPT 찾아보길래 예. 제가 방금 찾아봤어요. 한국에 있는 청동 에디션 중에 한국에 있는 게 로댕의 청동 에디션
예. 고 예. 진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품으로 12개까지 인정한다고 해놨거든요. 아. 이게 또 이게 12개 이거 뭐 지들이 막 임의로 정한 거예요. 임의로 나중에 그냥. 번째는 진품이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13번째 진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정한 것뿐이에요. 프랑스 정부에서 정한 것 뿐입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정한 것 뿐인 거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아까 말한 그 생각한 사람 40 몇 개 있는 그 지금 진열돼 있는 그 박물관에서 그 자기들이 진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어요? 그냥 뭐 몇 년도에 뭐 주형 제작했다라고 써놓지 그것도 가짜라고 써놓진 않죠. 사실 가짜 진짜 따질 수 없는 거 이거 사실은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도 그때 봤잖아요. 그 드가의 그 14세 그 무용수도 전 세계 27개가 있는데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 복제를 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 돌아가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로댕이 그 유명해진 이유는 그 대규모 건축 사업이 일어나면서 로댕이 그 나올 수 있었고,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또 하필 그죠? 이 전 세계 박물관을 짓고 거기에 이제 미술관을 채워 넣는 그 수요 때문에 로댕 복제품이 복제를 거듭해가지고 다 꽂혀 들어가는 바람에 유명해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로댕이 그 명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두 축이 그거고, 그런데 물론 그냥은 되진 않죠. 자기 이 기량, 솜씨가 있어야죠. 그죠? 그건 늘 기본인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해서 기량만 있다 그래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리고 그 기량이라는 게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량 있는 그 예술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수도 없이 그 실제 그죠? 실제 그러니까 실제 그 작업을 하면서 기량이 늘고 다양한 거를 하면서 수많은 작가 중에서 그래서 걸르고 정말 최고의 기량을 가진 예술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이게 그 풀이 얼마 안 되면은 아주 뛰어난 사람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로댕이 나올 수 있었고 그렇게 유명해졌고 명성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는 미술사 책에 안 나온다니까. 여기 보면 다른 책에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오늘날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탓할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을 어떻게 보면 잘못 만난 거지, 그죠? 한편으로는. 건물을 그냥 빠듯하게 짓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거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어떤 틈을 찾아야지 사실은, 그죠? 틈이나 다른 걸 찾을 수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 창조적인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미니멀리즘이 상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 바로 미니멀리즘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20세기 이제 그죠? 한 1930년대 40년 미니멀리즘은 다 네모덕해주고 뭐 이런 건데 이건 뭐 그죠? 이러면은 조각가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야 이게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은 앞에 사람들은 뭐 다 오히려 네. 요즘에는 건축가가 더 유명하지 않아요? 조각가보다 유명한 건축가는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죠? 건축인 거예요, 결국에는. 건축인데 이제 건축이 이제 너무 다 똑같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결국 건축도 이제 차별성을 어떻게 추구할 거냐, 그죠? 차별성. 기본적인 거냐, 예술성으로 보냐, 건축에서도 그렇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건축에서는 근데 어쨌든 기본은 저기 건축 기본으로 되면서 거기서 미적인 거를. 근데 건축 좀 마음이 제일 중요해. 내가 할 수가 없어. 의뢰를 의뢰를 받아서 그러니까 로댕도 마찬가지라니까. 의뢰하는 사람 따라 그러니까 의뢰자가 하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댕은 자기도 의뢰받아서 하는 거니까. 옮긴다는 거야 막. 이게. 안 되는데도 그냥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얘기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리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죠? 르네상스 그 건축 사업이 없었으면 미켈란젤로는 절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나온 거는 그 피렌체와 다른 도시들의 경쟁. 이거 어마어마하게 그 경쟁.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리가 막 올리면 다른 데도 막 같이 따라 올리고 이 경쟁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경쟁이 라이벌리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나온 거지. 그게 없었으면 나올 일이 없죠. 미켈란젤로는 그냥 시골 애로 끝났을 거예요, 사실은. 그죠? 사실 로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 없었으면 로댕 공부도 못하고 그냥 일반 노동자로 살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있었으니까 거기서 일자리를 찾고 그다음에 기량이 향상되고 나는 이 고객들이 요구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거 성립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한 20년 동안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만 한 거예요,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그죠? 그렇잖아요, 고객들이 좋아하는 거, 그죠? 근데 나는 그것과 다른 인간의 그 근원적인 뭐 꿈틀거리는 생명력, 그 내면의 감정, 그것을 뭔가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거. 근데 그걸 고객이 요구하지 않죠. 고객은 그냥 보기 아름다운 거, 그죠? 남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걸 요구하는데 이제 로데가 그렇게 가서 그 기량이 되니까 작품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요거 잠깐 우리 따로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요거 몇 번도 앞으로도 언급드리겠지만은요, 요 얘기 간단히. 그러니까 파리 리모델링, 뭐 저는 그냥 리모델링이라고 했습니다. 리모델링, 그죠? 파리를 다 뜯어고치는 사업, 이거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대통령 당선됐다가 구테타를 친위 구테타 통해서 스스로 이제 황제가 되버리잖아요, 그죠? 황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 딱 전두환하고 똑같은데 전두환 자기가 딱 잡은 다음에 야,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경제도 일으키면서 뭐 그래서 전두환이 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한 게 그 삼천교육대 아니에요, 선생님, 그죠? 이 쓰레기인데 어떤 쓰레기 청소? 인간 쓰레기 먼저 청소하네. 깡패들, 그죠? 사실 이것도 그걸 다 연관돼요. 좁은 골목을 없애고, 그죠? 가로등을 켠다는 게 뭡니까? 범죄를 없애자는 거죠. 범죄. 사실 예전에는 말이 안 들었지 정말 별의별, 그죠? 범죄가 장난. 지금도 프랑스 그런데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실, 그죠? 너무 다 훔쳐가고 뭐, 그죠? 온갖 여성들은 밤길 못 다니는 건 더 했고 당연히, 그죠? 장난이 아닌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 3세가 딱 그거를 딱 하려면 뭔가 깨끗하게. 그래서 여기 제목이 파리를 아름답게, 파리를 넓게, 파리를 위생적으로. 사실 이게 전두환이 한 거랑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전두환 자기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죠? 근데 그걸 할 때 어떻게 추진합니까? 독재자니까 그냥 강력히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엔, 그러니까 그 추진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는 엄청 막 반발이 심하죠. 하고 나면 그 다음 세대, 그걸 누리는 세대는 야, 잘했다잖아요. 오늘 이게 전두환이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건설사업이 그거 아닙니까? 한강 사업이야, 한강이 그전에는 뻘밭이고 뭐 이랬는데 그거를, 그죠? 정주영 불러다가 다 잠실을 섬다 이렇게 하고 한강을 지금처럼 만든 거잖아요. 강물이 쫙 이쪽으로 흐르면서 지금 외국인들 와서 보 한강, 야, 대단하다. 또 청계천도 마찬가지예요. 청계천도 이명박 할 때는 막 이런 거 난리가 아닌데, 그죠? 지금 하고 나면 야, 이런 도시만 가운데 이런,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진짜 똑같아요, 본질상. 그러니까 할 때는 욕을 20년 동안 먹었는데 오히려 끝나고 나서 물러난 다음에 그 뒷세대가 누릴 때는 야, 깨끗하고 좋구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파리의 위상을 높이기. 그래서 저희가 위상을 높이는 거, 저희가 황제가 됐고 또, 그죠?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일 겸 등등해서 중세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던 파리를 말 그대로 현대적인 모습으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한 사업 추백이라고 하고, 이제 그 실무 책임자로 유명한 오스만 남작, 이 사람을 이제 센강 지사, 그죠? 센강 지사를 임명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를 아름답게, 파리를 넓게, 파리 위생적으로. 똑같아요. 전두환 들어와가지고 우리 서울이 넓어졌거든요. 막 주변 구 막 편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그 몽마르트르가 원래는 파리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파리가 아니었는데 이때 다 편입된 거예요. 옆에 지역들을 다 파리를 편입한 겁니다. 편입해가지고 파리를 넓게 만든 거예요. 파리 실제로 지역 자체도 확장시켜버렸고, 대도시로. 그다음에 이것도 참 중요하죠. 파리를 위생적으로 해서 엄청난 그 커다란 그 상수도 하수도 그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파리를 아름답게.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요건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온 거죠. 물론 하긴 나왔다 그때 뭐 대한민국 어쩌면서 뭐 강물에 유람선이 떠 있고 어쩌고 대한민국 잘 똑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시민들이 즐겁게 노는 공원. 그래서 공원도 이 동서남북 4개 시민공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경마장이 있는 데고, 우리도 지금 그 남쪽에 경마장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정도는. 다 똑같아요. 이게 다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다 전두환이 도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마장, 그것도 서울 경마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 시민들이 이제 만족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처음에 한 10년 정도 밀어붙여가지고 기본 구획 정리 약간 요때 어쨌든 반발이 엄청 심했겠죠. 그죠? 기존 빈민들 뭐 달동네가 밀어붙이고 이랬으니까 그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독재자니까 밀어붙이는 거지. 그죠? 전두환이 했던 것처럼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건물을 지어서 오늘날 파리 모습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그죠? 나온 겁니다. 카이보트 그림들에서 봤던 그 모습 사실 그대로인 거예요. 요때. 그 대단한 거예요, 그죠? 거의 200, 뭐 한 150년 정도 된 모습 그대로 사실 파리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알다시피 왜 그죠? 도로를 당연히 확장하고 그죠? 도로 확장, 그다음에 직선 그죠? 그거는 옛날 중세식이 아니니까 착 직선으로 만들고 해서 엄청 도로도 커지잖아요. 우리 많이 봤죠 그림에서. 그다음에 당연히 주택, 뭐 상하수도, 그다음에 가스등이 기가 막힌 거 요게. 그래서 파리의 별명이 빛의 도시예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파리의 별명이 빛의 도시입니다. 빛의 도시. 가스등. 그다음에 기차 네트워크, 그다음에 병원, 학교, 동서나무 시민공원, 그다음에 각 랜드마크, 그래서 각 지역의 그래서 중앙 랜드마크는 아까 오페라 가르니에고 또 각 그죠 동서남북 하나씩 랜드마크를 건설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강력히 밀어붙였고 그 지나고 나서는 당연히 도시생활 만족도 향상되었고 유럽의 모든 도시가 이제 파리를 부러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이 파리, 이 가스등이 대단한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죠? 이게 그 가스등이라는 거는 가로등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파리 전역에 가로등이 다 밝게 켜 있다는 거니까 진짜 말 그대로 범죄가 이제 확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전에 중세나 다르죠. 그런 게 없잖아요. 공공시설 자체가 가스등이라는 게. 그래서 이 파리가 빛의 도시가 되는 건데요. 그 얘기 먼저 해보시면은요, 빛의 도시 얘기가 어디 나오나? 요거 다음. 그러니까 빛의 도시. 파리가 별명이 빛의 도시였습니다. 이게 빛이라는 게 빛날 때는 언제 빛납니까? 결국 밤이죠, 밤. 그죠? 왜 우리나라에도 오늘날에 외국인들 오면은 야 한국은 밤에 24시간 돌아다니는 그게 이제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가로등이 켜지기 전에는 말 그대로 우리 인상포들도 해지면 이 그림을 못 그렸는데 그러니까 해지면은 깜깜해지고 깜깜한 게 기본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갑자기 밤에 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이러면 야, 그 처음 본 사람은 정말 신기하고 막 신나고 애들 신나잖아요. 저도 그 어릴 때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전두환이 이것도 했잖아요. 따라서 통행금지 없앤 거. 생각해보시면 결국 우리는 이제 당연히 밤에도 가로등이 있었는데 통행금지라는 거는 이게 그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통행금지를 없애는지 어릴 때 기억나요. 선생님 기억나? 통행금지 없애는 날 기억나세요? 그죠? 없애는 날 다음날 잠도 다 나와서 다 뛰어다니고 막 그죠? 밤에 뭔가 자유로운 가로등 켜있고 막 이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말 그대로 외국인 이 당시 만약에 파리가 아닌 다른 오스트리아 이런 데 살던 사람이 파리에 딱 와서 보면은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밤이 그냥 뭐 환하고 밤에도 막 다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야, 이 좋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거예요, 이게 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리 후반 밤거리 풍경 이렇게 밤에 그죠? 가로등 가스 가로등에 집집마다 다 이렇게 불이 막 켜 있고 이게 정말 환하잖아요. 이거는 그 전에 살았던 사람 이 보기에는 정말 완전히 눈이 뜨는 경험이죠. 그죠? 계속 농촌에서만 살던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밤에 저렇게 환하게 켜 있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게 시작이 이때부터 된 거예요. 빛의 도시라는 게. 루이 14세가 6,000개의 가로등을 설치했거든요. 이미. 근데 요것도 목적이 아까 그겁니다. 목적이 범죄자 때문에. 파리 범죄자. 당연히 범죄가 엄청 심하지 옛날에는 그죠? 그래서 그 범죄자 문제 때문에 루이 14세의 명령으로 1년 만에 6,000개를 설치해서 6,000개도 그 당시에는 엄청났을 겁니다. 처음에 완전히 깜깜하던 상태에서 갑자기 불이 켜지니까.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빛의 도시란 명칭을 얻고 그래서 가로등이 확장이 되다가 바로 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파리 전역에 그 넓은 파리 전역에 이렇게 가로등이 다 가스 가로등이 그것도 가로등은 이 사람들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그죠? 국가에서 다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환하게 켜지니까 야, 파리가 빛의 도시다. 근데 빛의 도시인데 이게 파리 오면 또 기가 막힌 게 뭡니까? 낮과 밤 어디를 가도 다 화려하게 빛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명한 프랭땅 백화점. 우리 옛날에 있었는데 아시나요?
그죠? 프랭탕. 이제 프랭탕 백화점 그 여기서 그 라이센스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물론 망했죠. 외환위기 때 망해서 없어졌죠. 프랭탕. 그러니까 이때 프랭탕 백화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파리에. 프랭탕 폼. 근데 보시면요, 백화점 내부가 오늘날 왜 그런 우리가 뭡니까 그런 그죠? 어딥니까 그 삼성 코엑스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런 거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코엑스가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반짝반짝거리는 보석과 이 온갖 장식과 저 하늘의 이거 자체가 완전 반짝인다는 거예요. 그죠? 이 건물 안에도 완전 빛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골에서 온 촌놈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 이게 이제 그 넘어오는 시대니까 그 당시 시골에서 살다가 그죠? 또는 다른 나라에서 있다가 와서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는 거죠. 완전 화려하게 그냥 확 빛나는. 이 말 그대로 이게 중세의 고딕 성당을 대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세 고딕 성당도 핵심이 빛이잖아요. 빛, 그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빛이라는 게 하늘나라로 가는 그죠? 하늘의 신의 어떤 영광과 빛으로 이어지는 거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고딕 성당의 설계도 빛이 가장 중요했는데, 근데 그때는 한계가 있었죠. 고딕 성당은 자연광을 밖에 없잖아요, 그죠? 인공 조명이 없었으니까 하기 어려웠으니까, 그죠? 근데 이때는 드디어 요렇게 요거에 그죠? 환한 낮임에도 불구하고 안에도 불을 켰다는 거지.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그죠? 안에도 불을 켜서 빛나는 걸 더욱 빛나게. 그래서 건물 내부도 이렇게 완전히 그죠? 코엑스 복합몰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도시가 됐고, 또 밤에는 뭐 또 기가 막힌 물랭 루즈 이런 또 그죠? 캬바레와 이 밤문화 그죠? 24시간 돌아가는 뭐 우리나라 가면 노래방과 소주방과 그죠? 이게 또 이게 기가 막힌 이것도 말 그대로 빛의 도시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유럽의 귀족들이 다 파리에 와 있었어요. 그때 아시다시피 그죠? 다 놀러 그죠? 호텔방 잡고 맨날 노는 거죠. 그 왕자들이나 그 귀족들은 다 파리에서 이거를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그 비슷한 것 좀 있죠. 외국 유명인들이 그죠? 우리나라 와서 며칠 놀다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니까 이게 빛의 도시라는 거. 이거 지금 딱 보시면요, 이거 에펠탑을 그 당시에 1900 이렇게 탁 옆에 빛으로 감싸가지고 이렇게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애들이 이렇게 하지만 이게 시작된 거예요. 에펠탑을 이렇게 빛으로 탁 전기등으로 감싸서 정말 화려한 이러한 그 만국 박람회에서 전기가로등을 처음으로 도입을 하고, 이래서 이제 파리가 빛의 도시로 불렸다. 어쨌든 그 빛의 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적인 그 설치물은 그게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파리 전역을 밝히는 가로등.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리가 말 그대로 넓고 위생적으로, 그 다음에 바로 이 아름답게 하는데 우리 조각가들이 드디어 동원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모든 건물 자체가 내부에도 모두 하나의 조각품으로 결국 설계된, 그래서 이것이 파리의 중심으로 설계가 됐고, 그래서 여기 이제 오페라 가르니에가 있으면은요, 거기 앞에 그 지도를 보니까 그죠? 5개의 대로가 이렇게 뻗어나가더라고요. 도로가 5개로 딱 요걸 중심으로 해서 앞에 광장 있고 5개로 도로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랜드마크에서 중심으로 설계했고, 말 그대로 이 안에도 다 뭐 조각품이죠, 모든 게. 시간 벌써 됐나? 요 얘기까지 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그 피사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피사로 배웠죠, 그죠? 우리 그죠? 피사로가 오페라대로,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가 아마 요쪽에 있는 것 같고, 요쪽에 가르니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쪽 호텔에서 그린 건데요. 이렇게 정말 크게 해서.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오스만 남작은 이 건물들을 모두 동일한 높이에, 물론 그 당시 건축술 자체가 이 이상 짓는 것 자체는 이제 어려웠어요. 뭐 지을 수 있었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5층, 6층. 그래서 이게 6층 같은데, 그죠? 6층 정도로 해서 딱 맞춰가지고 아예 그죠? 그죠? 이 대로에 짓는 건물들은 동일한 높이와 동일한 기본 외관 디자인을 가지도록 했다. 그 똑같은 거에다. 그죠? 그 당시 건물. 그럼 오늘날 그대로 남아있죠, 오늘날에도. 그죠? 그래도 대단하게 졌어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면요. 그죠? 오늘날에도 거의 많이 남아있죠. 150년 지나도록.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이미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가 아니라 문명세계 전체의 수도다. 요렇게 표현했어요. 이 독일 시인 하이네가 프랑스 와서 보고서 놀래가지고 독일 촌놈이 그죠? 시골에서 시 쓰다가 그죠? 촌 사람이 파리 와서 보고 입이 떡 벌어진 거죠. 야, 이거는 프랑스의 수도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모든 게 다 여기 들어와서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하이네는 들어보셨죠? 그죠? 독일 낭만주의 시인 하이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 파리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다른 모든 도시들이 다 이제 파리를 따라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쉬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난번에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조각 수요가 폭증한 거죠. 폭증. 그래서 얼마나 조각들을 좋아했냐면요. 그때 이거 봤었습니다. 그죠? 파리 시청을 새로 짓는데 시청에만 110개가 들어간다 인물상이. 그럼 조각가들이 얼마나 필요한 거이고 이 로댕은 하나 딱 납품했어요. 납품을. 여기 그 달랑베르라고 왜 그 들어보셨어요? 달랑베르, 디드로, 백과전서파 계몽주의자 중에서 그 당시 그죠? 그 자기들이 이제 그 위대한 위인들의 조각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 계몽주의 시대에 그 달랑베르, 뭐 디드로 이런 사람들이 그 백과전서, 그죠? 모든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백과전서를 펼치겠다. 그게 오늘날 AI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고 방식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백과전서 그 생각이 이제 브리테니카 백과전서로 간 거고, 그죠? 그 다음에는 위키백과로 간 거고, 위키백과. 그 다음에는 이제 AI로 온 거예요, AI로, 그죠? 그죠? 거기에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학습시켜가지고 AI를 학습을 시켜서 뽑아내겠다는 것이고, 그 전에는 다 그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사전으로 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걸 보고 한 사람이 디드로가 처음으로. 달랑베르랑 디드로가 같이 했는데, 그죠? 그래서 달랑베르 위인의 조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장난이 아닌 거죠. 110개가 파리 시청에만 뭐 여기 다 막 박혀 있으니까 그 프랑스 위인들이. 자,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조각 수요가 폭증하고 건축물 곳곳에 그 장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공장이 세워졌고,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정원이든 광장이든 교차로든 뭐 분수든 다 조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다 조각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에 개축될 때도 위인들의 조각상 이렇게, 그죠? 파리 시청 지으면 위인들 집어넣고, 그래서 정말 조각 수요가 폭증하는 바로 이 수요를 바탕으로 로댕과 조각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 배경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테라코타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 테라코타라는 게 테라가 땅이에요. 땅이라는 뜻이고 땅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코타가 이제 굽다. 그러니까 굽는 흙이라는 겁니다. 구운 흙. 그러니까 굽기 전용 점토죠. 그러니까 요게 구워서 잘 나오는 그 점토를 가지고 처음에 만들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구운 거예요. 구워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점토상이. 예. 근데 요게 지금 눈이 역시 전문가 알아보시네요. 딱 보기엔 야 이게 눈을 아주 뭔가 좀 깊이 있게 뭔가 좀 우수에 찬 것처럼 표현한 거 아니냐,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깨진 거예요 이게. 점토기 때문에 굽다가 좀 깨져서 뽕뽕 들어간 겁니다. 눈의 표현 자체를. 그러니까 어느 날 볼 때는 야 저 눈의 표정까지 뭔가 그죠? 약간 우수에 차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죠? 좀 약간 좀 그런 그루미하게 표현됐는데 일종의, 그죠? 근데 그거는 우연히 그렇게 깨져가지고 점토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게 점토예요, 점토. 이게 굽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굽는 것도 당연히, 그죠? 이게 서서히 구워야 되고, 그죠? 서서히 습기가 빠져서 구워야 되고,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테라코타의 구운 조각품으로 남아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테라코타는 그냥 보통 공예 우리 할 때 하는 거죠. 도자기에 하는 거지, 그죠? 조각 작품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로댕이 했던 자기가 직접 손으로 했던 거는 다 이제 주로 점토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젊을 때는 자기가 점토로도 만들고 석고까지 만들고 뭐 했는데 대리석도 깎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는 점토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밑에 조수들이 다 알아서 그냥, 그죠? 주문 들어오는 거 따라서, 그죠? 석고로 만들거나 청동으로 제작하거나, 그래서 주문 받은 대로 계속 했으니까 관리를 안 했어요, 사실은. 들어오는 만큼 다 해야 다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50명이 먹고 살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저 만들어내는 그 제품 자체가 주문 들어와서 그거를 청동석 만들건 그죠? 만들어서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팔았다는 건 50명인데 화실 인원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엄청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건 청동이죠. 청동, 그죠? 청동상. 그러니까 청동은 좀 다 달라요, 조금씩. 아무리 그래도 이게 다릅니다. 우리 그때도 봤던 것처럼 이것도 청동이고, 이것도 테라코타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테라코타.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하죠. 아무래도 흙으로 원본이니까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리석이고, 그다음에
요게 아까 봤던 그 오페라 가르니의 아내가 이렇다니까요. 아내가 그 가르니 안에 들어가면 그게 다 조각이에요. 가르니 오페라 가르니의 그 내부 계단 장식, 야 이게 어떤 여신상의 그죠? 이제 가스등 지금은 전기등이겠다. 전기등 이렇게 그죠? 옛날에는 촛불 가스등 해놨을 텐데 이거 보면 다 이 청동으로 제작한 조각이 아닌 게 없어. 이런 벽이나 뭐나 그죠? 그러니까 조각가의 건물 자체가 진짜 조각품인 거죠. 어마어마한 그죠? 이런 거 이게 저 뒤에도 다 무슨 애들 상점 다뭐 없는 게 없잖아요 다 그죠? 그러니까 일감이 진짜 넘쳐났다는 겁니다. 일거리 자체가 건물 자체가 조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석고예요. 석고 여기 로댕이 초기 석고. 석고로 만든 그러니까 점토로 하고 그다음에 석고를 씌워서 만든 석고인데 이게 밑에가 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고도 참 보관이 어렵잖아요. 석고 보관이 어려워서 밑에가 깨져 나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로댕이 요걸 다시 만든 게 요거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으로 다시 만든 거 자기가 요때는 이제 그 자기가 초창기라서 자기가 다시 대리석으로 깎아가지고 그죠? 요 원본을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죠? 석고랑 아무래도 조금씩 달라요. 그죠? 자기가 할 때마다 좀 달라 똑같이 만들었지만 이건 대리석 밑에까지 있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관리가 안 됐다는 실제로 관리가 안 됐어요. 그때는 그런 개념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 그걸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락 안 받고 이제 허락 맡을 사람도 따로 없으니까 막 미국에서 막 찍어내서 만든 겁니다. 막 수백 점씩 찍어내서 만들어서 막 판매하니까 왜냐면 겉으로 보기엔 똑같잖아요. 그 똑같이 복제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기술은 더 발전했잖아요. 20세기 중반에 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12개까지 뭐 진품으로 인정한다! 라고 만들어 버린 건데 뭐 사실 소용이 없죠. 그죠? 우리 이미 다 아는데 그죠? 13번째부터 뭐 가짜라는 거냐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죠? 로댕이 이미 죽은 다음에 만든 건데 어차피 다 그죠? 그러니까 그림은 그게 그 하나가 일종의 저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 위조 지폐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복제했다는 건 이게 위조 지폐다, 그죠? 할 수도 있는 건데 조각은 그런 매매 대상에서 상당히 좀 벗어났다는 게 이게 그 조각이 또 그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미술품처럼 자유롭게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고 실제로 그 자체가 어렵고 조각은 그죠? 어떤 부를 축적하는 그 성격을 가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조각 자체는. 그다음에 조각은 어떻게 해놔도 이게 그 변질이 오거든요. 금방. 물론 그림도 그렇지만은 조각은 더하죠. 그래도 그림은 이렇게 막 이게 막고 치고 해가지고 보존을 하는데 조각은 이게 놔두면은 물질 자체가 균열이 생기고 그죠? 물질 자체가 노화가 오면서 깨져 나간다고요. 아무리 청동상으로 어쩌고 해도 녹이 슬고 뭐 깨지고. 자, 그래서 조각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그 기존 관념에는 참 어긋나는 거죠. 진품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죠? 미켈란젤로처럼, 그죠?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게 로댕 이후부터는 그런 게 아니게 돼버린 거죠. 저 이거 다른 질문인데요. 네. 사진은 네. 계속 인화할 수 있잖아요. 네. 또 얘네는 다 진품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은 이제 그게 진품과 말 그대로 그죠? 복제품을 아예 구별할 수 진짜 진정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그나마 조각은 그래도 맨 처음에 만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라졌건 말았건 어쨌든 그죠? 있긴 있었던 건데 사진은 그게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사진과 영화.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도 필름을 그죠? 뭐 똑같이 뽑아내가지고 이쪽에서도 상영하고 저쪽에도 상영하는 극장에서 옛날에 필름이라고 그래서 필름 시절에 지금은 디지털이니까 그죠? 다르지만은 다른 거 사실 똑같죠. 그래서 나온 게 그 유명한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이게 기술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결국 현대 예술로 넘어오는 문제예요. 사실 이게 이제 드디어. 그래서 로댕에서 질문 잘 하셨는데 다 연관됩니다. 현대 예술이 이제 뭔지 그거를 이해하고 앞으로 얘기하기 위한 바탕이 되죠. 그러니까 사진이나 필름, 영화는 이게 진품을 따지는 의미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유명한 아우라란 말이 나올까? 그래서
아우라라는 말 들으면서 아우라 이게 그죠? 발터 베냐민의 그죠? 그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해가지고 그죠? 발터 베냐민이 이런 얘기잖아요. 기술 복제 시대 기술 복제 시대 예술은 이게 아우라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아우라란 말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광처럼 이렇게 그죠? 아우라 뭐 오로라 뭐 이 어떤 그러니까 이게 그 진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우라는 진품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품만이 가진 게 진품만의 아우라. 그러니까 뭡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원본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 원본만이 그 원본에서 풍기는 아우라 그렇게 표현하면 쉬워요, 그죠? 원본만이 가지는 뭔가 독특한 분위기, 아우라 그게 있다 진품한테는. 근데 이것을 아무리 복제해도 복제품에는 아우라가 없다는 거예요, 아우라가. 그러니까 기술 복제된 우리 그 사진이나 영화에는 애당초 아우라가 없는 거예요, 애당초 아우라를 그래서 아우라가 상실된 시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이쪽에서는. 근데 아우라라는 게 사실 이게 정신적인 거죠, 사실은. 그죠? 어떤 영혼과 같은.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작가가 작품 만들 때 혼을 불어넣었다. 그거야, 그거.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 모나리자가 다빈치 말고도 그때 똑같이 복제할 수 있는데 그 복제하는 거는 기술로 복제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지만 이 진품에는 작가가 그 작업할 때 거기에 뭔가 영혼을 담아서 혼을 불어 넣었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나오는 아우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우라라는 게. 그래서 작가가 직접 작업한 작품에는 작가가 불어넣은 혼이 서려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우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복제품에는 그런 게 없다. 불어넣은 혼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몇 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은 몇 년 전에 나온 책? 기술 복제. 이거 1930년대 사진들 그때. 100년 전. 네, 100년 전에. 그렇게 그렇게 얘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문제가 또 그렇게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각을 그렇게 기술적으로 복제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원본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없을 수 있어진 게 그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조각을 그 사진처럼 만들어버린 게 그게 바로 뒷시장의 변기예요. 똑같은 변기는 엄청 많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낸 것들. 그죠? 거기엔 어떤 아우라도 없잖아요. 그죠? 아우라도 없이 사진 한 장을 필름을 똑같이 수백 장 인화한 것처럼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찍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져다가 미술관에 갖다 놓으면은 예술이 된다는 거지. 현대 예술은 오브제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원본을 따질 수가 없는, 그냥 올려놨다는 거지, 우연히 그거를. 그죠? 그렇게 얘기가 막 번져 나갑니다. 알겠어,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좀 가짜면 진짜 아니야? 그럼 그 무시해버리잖아, 이렇게. 네? 가짜 갖다 보면 이게 진품? 네, 그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진품 아니면. 그죠?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진품이 가지는 의미는 경제적인 가치밖에 없어요. 근데 진품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죠? 야, 저게 진품이면 얼마인데 뭐 사실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각적으로 보는 미적 가치는 별 사실상 차이가 없죠. 복제품이나 뭐나, 그죠? 겉으로 보이는 건 똑같으니까,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죠? 진품의 가치는 그 경제적 가치.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하시고 부지런히 빨리 가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리 조각 수요가 폭증했고, 그래서 결국 로댕은 그렇게 에꼴드 보잘에 떨어진 다음에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그 기술자로서, 그죠? 업자가 아니라 기술자로서, 그죠? 업자가 고용한 건물을 지으면은 거기엔 수많은 기술자들이, 그죠? 들어가니까요, 그죠? 뭐 그 중에 하나의 장식업자나 공공사업 계약자를 위해서 주문해. 그러니까 로댕도 사실은 그 점토로 이제 작업을 했지만 모든 재료를 다 다룰 줄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각가의 조수, 뭐 주조공, 뭐 다 있습니다. 나무 쪽 다루는 것만 안 하고, 목수가 아니니까요. 이게 또 그 목수랑 또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파리 곳곳에서 일했으니 항상 뭔가를 배우려 했고,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는 숙련된 동료나 베레탕 장에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게
이게 크게 배운 거죠.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 공사 가면은 한두 명 있고 새로 다른데 기술자 만나거든. 그럼 그 배우는 게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 실전 속에서 야 이거 이럴 땐 이렇게 하네요. 그런 거 하나하나 사소한 걸 다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배웠고 그래서 어쨌든 20년 동안 커다란 걸 배웠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근데 요런 데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가 작업했는지 이름이 안 남아있고 그 업자 이름만 남아있죠. 업자. 기술자 이름이 안 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테리어 해도 그 업자가 누군지만 아는 거지 그 기술자 그 세세 기술자를 신경 안 쓰나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어느 사업자가 이걸 했다는 걸 알지만 이거 어떤 기술자가 했는지는 남아있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번 추정해가지고 이거는 로댕이 한 거구나. 근데 로댕이 또 혼자 다 한 것도 아니에요. 같이 했겠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그죠? 같이 이렇게 로댕이 이런 구조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유럽 가서 보시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19세기 번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이 붐 때문에 이런 건물들의 장식들이 화려하게 이것도 다 코린트 양식 그죠? 기둥 보시다겠죠? 그러니까 정말 조각이 아닌 게 없어요. 이렇게 그죠? 사람을 이게 얼마나 많은 기술자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로댕이 이제 누나 마리아의 비극이라 그래서 젊을 때 이제 큰 한번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기술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랬으면 밤에는 이제 점토 가지고 자기가 작업을 하고 근데 22세 때 정신적 위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동안 절망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로댕에게는 항상 로댕이 편에서 힘이 되었던 누나, 사실 3년 위에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로댕이 좀 들떠줘도 남동생을 항상 챙겨주고 보살피던 누나가 있었는데 그런데 로댕이 일하면서 알게 된 젊은 화가가 그죠? 로댕이 같이 기술자들 같이 작업을 했을 테니까요. 작업하다 보면 같이 어울려가지고 얘 또 그림 그리는 애였나 보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젊은 화가가 로댕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로댕과 누나 마리아의 초상을 그려왔더라. 그가 마리아 사이에 누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젊은 화가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다가 결국 발길이 끊어졌다. 그래서 비극적인 어느 날 다른 여자의 약혼을 알려왔다. 마리아에게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던 둘이 그죠? 어쨌든 딱 얼굴 똑같이 생겼죠, 그죠? 진짜 누나와 그죠? 자기 로댕 젊을 때 19살 누나 자기 누나 진짜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 누나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준 이게 옛날에 참 순진했어요. 순진했는데 이 마음을 준 그 젊은 화가가 다른 여자랑 홀라당 약혼을 해버리니까 이 누나는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식으로 그럼 또 이것도 참 문제인데 이러면 또 이게 또 왜 우리 옛날 말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간다는 또 이 수녀원 이게 수녀원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희망을 잃고 성악이 예수 수녀원의 수련순에 들어간다, 그죠? 세상과 인연을 끊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2년간의 수련 기간 끝에 있을 평생 수녀로 남겠다는 종신서약을 몇 주 앞두고 옛날에도 복막염에 많이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은 성공하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죽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로댕은 마지막까지 간호했지만 결국 완전한 절망에 빠져서 묻는 걸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누나한테 불충실한 남자를 소개해서 이게 자기가 원인 제공했다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참 그래도 순진한 거죠. 옛날에는 순진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누나한테 괜히 걔 데려와가지고 말이야. 누나 이렇게 누나가 이렇게 결국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댕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젊은 날에 바로 그때 22살 때 어떻게 막 슬픔에 잠긴 로댕은 이렇게 문 걸어 잠그고 있다가 자기 생각하다가 그럼 내가 누나의 길을 대신 따라가겠다. 누나가 그래서 수녀가 됐다 그랬으니까 나는 누이가 선택했던 길을 대신 따라가고 그래서 자기 이제 신부 그죠?를 가겠다고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을 신부와 상담한 후 인근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던 에마르 신부를 소개받고 그가 이끄는 단체 이런 생사크막 사전에 들어가면 조그만 사전이라 그래요. 근데 로댕은 그래서 수도원에서 오기스탱 수사라는 이름으로 견습 수사 생활한다. 그래서 로댕이 이제 이렇게 수사 생활한 거의 2년은 좀 못했어요. 한 1년 반 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신부가 보면 알죠. 신부들도 다들 알잖아요. 딱 보면 이거 괜히 충격받아서 온 거지. 이거 금방 떠나래다. 그렇잖아요. 우리 절에서도 이거 아무나 안 봐. 딱 보면 안 되네. 그죠? 머리 깎고 와서 스님 되겠습니다. 네가 지금 저 밑에서 주식 실패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뭐 했으니까 온 거지 그냥 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알죠. 아무나 그러니까 이 신부가 보면 알겠죠, 그죠? 예, 딱 보면 이 젊은 놈이 한때 이래서 온 거지만 이게 이 견습 수사 이 진정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없다. 네가 수원에서 이거 안 된다. 너는 딱 보면 안다. 알았겠죠, 왜 몰랐겠어요, 그죠? 그래서 로댕에게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라고 권했다. 그래야만 그가 다시 적극적인 삶의 의욕을 가지게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에마르 신부가 이 수도원 한 구석에서 이렇게 로댕이 작업하도록 수도원 구석에 오두막에서 여가 시간에 조각조각 하도록 그 수도원 안에서 이거 석고 작업하는 거죠, 석고, 그죠? 석고 작업하는 그런 로댕 신부님이 사진 찍어줘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권유에 따라 로댕은 수도에 들어간 지 한 2년이 안 돼서 나오게 되죠, 그죠? 원래 그래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뭐 머리 깎는다든지 충동적으로 뭐 수녀가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녀가 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에마르 신부 이게 나름 유명하신 분이라고 저도 몰랐는데 여기 지금 에마르 신부 이제 그거를 청동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석고상이 원본인 것이고 요거를 나중에 이렇게 청동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에마르 신부가 시성을 들어. 나름 유명한 분이에요. 그죠?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현대인인데, 그죠? 아주 옛날 사람도 아니고, 그죠? 그죠? 옛날 사람도 아닌데. 1962년에 시성된 나름 아까 말한 그 조그만 그 사제단 이끌면서 나름 뭘 한 게 있나 봐요, 그 공적이. 그래서 시성된 성인 어쨌든 성인한테 가르침을 받았다, 이 로댕도 나름. 자, 그래서 우리 그 계셔가지고 카톨릭 계셔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수도원을 나왔죠. 이제 신부님이 보면 아시죠? 너 이제 아니야 해가지고 다시 나가서 이제는 부모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이제 혼자 독립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정말 그 당시에 그렇게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진짜 제대로 배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대로. 오늘날에 사실 배울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 그냥 어디 뭐 화실 들어가서 배운다고 해서 뭐 이것저것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맨날 똑같은 거나 연습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돌아다니면서 실전에서 청동 작업도 하고 대리석과 돌을 가듬고 그죠? 은 보석도 하고 장신구 보석 이거 별걸 다 한 거야, 닥치는 대로. 그러니까 정말 그 모든 것의 그죠? 재료들의 특성과 그 어떤 임기응변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게 다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댕의 그 손기술은 단순히 점토 하나만 이렇게 막 오늘날 우리 하는 것처럼 입시 미술하고 대학 가서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스킬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다르긴 해요. 그 뛰어남이 정말, 그죠? 어떤 상황 어떤 데서도 자기가 의도한 바를 실현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그 20년 동안, 그러면 20년 동안 했으니까 실전에서 기가 막힌 거죠.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열심히 기술자 생활하다가 이제 여자를 만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만나면 다 눈 맞아가지고 바로 그냥 그 살림 차렸는데 다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죠? 르누아르는 뭐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모네도 그랬고, 그죠? 그러니까 24살 때 자기가 그 장식 작업하다가 인근 옷가게에서 일하는 20살의 젊은 여성을 만나서 바로 살림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20살인데 하긴 그때는 18, 19, 20살만 되면 다 이렇게 눈 맞으면 평민들은 다 이렇게 다 붙어서 살고 그냥 애 낳고 그러다 뭐 또 일찍도 막 하나 막 죽고 막 이랬으니까 애도 죽고 뭐 남편 죽고 막 이랬으니까 또 재혼하고 막 살았나 봐요, 그렇게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 처음 만난 그 여성 이 로즈 베레라는 이제 우리가 로댕 인생에서 계속 나올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죠? 로즈 베레. 요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즈 베레와의 만남, 로즈 베레. 그래서 로댕보다 4살 연하, 그래서 5달 먼저 죽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파리에는 그 시골에서 다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깡촌에서, 그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파리로 갓 올라온 상태, 그죠? 이렇게, 그죠? 올라와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옷가게에서, 그죠? 옷가게에서 잔심부름하고, 그죠? 요 바느질하고 이런 거, 그죠? 수선하고 하다가 지나가는 로댕하고 마주친 거지. 마주쳐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바로 살림 차린 거예요. 바로 참 대단해, 옛날에는, 그죠? 두 사람은 바로 가정을 이루었고 한 1년 반쯤 뒤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것도 근데 그나마 그러니까 보면 모네가 나름대로 착하긴 한 거네. 모네는 그래도 바로 뭐 결혼하려고 막 했는 건데 우리가 그 마네도 뭐 그렇게 하긴 마네는 그 출생의 비밀 때문에 그랬긴 했구나. 그죠?
이게 자기 아들로 그렇게 이거 하는 게 이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자기 아들로 법적으로 입적하지 않으랬다는 겁니다. 애를 낳았는데요. 그리고 또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야 이제 이 여성을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그러나 언제나 로댕의 뜻을 따랐던 로즈는 이 문제를 압력을 넣지 않았고, 그래서 아이의 성이 자기를 따라서 베레가 됐어요. 우리 마네도 그죠? 자기 그 마네 그 아들로 그 당시 여겼던 애가 태어났을 때 자기 그 부인의 남동생이라고 했잖아요. 남동생 그죠? 이게 참 보면 좀 그런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결국엔 남동생이 돼버린 거죠. 자기 성을 따라가 버린 거니까 여자를 따라가 버렸다는 거는 그죠? 그래서 로댕은 자신의 세례명 오기스트를 붙여줬을 뿐. 그래서 이제 이름이 애가 오기스트 베레가 된 거예요. 이 아들. 그래서 로댕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아들은. 그래서 공식적인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로댕 나중에 이것도 음모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까미의 꼴로다라고 낳은 아들이 자식이 넷이 있다 등등해서 별의별 소문들이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근데 실제 아들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젊은 시절의 자기의 이제 부인을 만든 건데 로댕 스타일은 아니죠. 이게 아까 말한 그 절충주의 스타일이에요. 그죠? 화려한 이런 장식, 그죠? 꽃모자 장식에 여성을 그려넣은. 그런데 로댕의 조각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로댕의 인물상은 미소를 짓는 경우가 없어요. 결코 로댕의 인물상에 절대 웃음 짓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어요, 로댕은.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좀 전에 이 부인을 젊을 때 나름 만든 건데 제목도 민용이라죠. 민용이니까 이제 민용이 귀여운 사랑스러운 그런 뜻이거든요. 사랑스러운 사랑, 내 사랑아, 귀여운 것 그런 식의 표현을 쓴 건데 웃고 있질 않아요. 전혀 그죠? 로댕의 인물상은 미소를 짓는 게 없는 항상 이 몸이 뒤틀리고 뭔가 어떤 그 고통과 그죠? 이런 격정. 자, 그래서 이 부인이 이 로댕이 이렇게 그 자신의 부인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나의 모델은 이제 모델을 한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르누아르도 자기 여자친구를 모델을 썼잖아요, 그죠? 그 모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 그 부인을 모델로 썼는데 도시 여자의 우아함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농부의 딸다운 활기 넘치는 육체와 단단한 힘을 가졌다. 그래서 그녀는 활발하고 솔직하며 강인한 왠지 남성적인 말 그대로 시골 여자라는 거죠. 시골에서 가 놀러 왔으니까 그죠? 시골 여자의 더 씩씩한 그런. 그래서 오히려 여체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있었다. 이게 젊으니까 당연히 육체적으로 탄탄하게. 젊을 때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왕 말이 난 김에 한마디도 못하자면 요게 중요합니다. 그녀는 언제라도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평생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와서 갈 데도 없는데 남자 만나서 근데 남자가 나름 돈을 벌고 그게 다인 거죠. 인생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 인생에서 그게 다고 이 여성의 부모에 대한 얘기 같은 것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로즈는 근면 성실하고 남성에게 순종적인 전통적인 농촌 여성.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옛날 그 전형적인 남편 말 다 따르고 아주 성실한 그런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거리를 찾아 불안정하게 돌아다니던 시절의 로댕을 정말 불평 하나 없이 우리 옛날 그죠? 그런 그 어머니들처럼 묵묵히 보조하면서.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여성도 당연히 배운 게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여성이 무슨 일은 했지만 일 자체가 경제적으로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저 여성이 왜 중요한지. 정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로댕 인생에서 로댕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최소 한 지분이 한 20%는 있다고 봐야 돼요. 저 여성의 지분이 10% 20%는 10% 이상 로댕이 성공한 이유가 특히 요겁니다. 그러니까 로댕은 낮에는 그렇게 나가서 12시간씩 그렇게 일을 하고 그죠? 집에 들어와서 밤에는 점토 작업을 나름 했거든요. 계속 연습을 점토 작업. 그래서 로댕이 개인적인 작품 할 때마다 헌신적이고 충직한 조수이자 모델 역할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조각가가 어려운 거예요. 화가랑은 달라요. 조각가는. 그죠? 여기 쓴 것처럼 그죠? 화가는 자기 혼자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림 캔버스 보면 그림 되는 거잖아요. 그림 되는 건 혼자다. 이런 작업도 할 수 있어요. 조각가는 그게 안 돼요. 조각가에게는 물리적으로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재료, 점토, 이렇게 하는 것부터 해서 돌 나르고,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모든 거를. 그죠? 이게 반드시 조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조각가가 어려운 점이에요. 조각가는. 달라요. 그래서 왜냐면 사실 조각은 한마디로 말해 사실 공장 아니에요.
미술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미술은 좀 고상한 아트라고 한다면은 이 조각은 말 그대로 육체노동이거든.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거를 바로 이 농촌 여성이 다 해준 겁니다.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이거. 로댕이 나름 자기가,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한 사람들의 주문에 맞춰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안에 들어와서 그거랑은 다른 뭔가를 계속 열심히 막 했는데, 그게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조수의 역할이 더 많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할 수, 그렇잖아요. 그죠? 뭐 점토 개놔야지, 출근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또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작가가 요구하는 수많은 포즈를 취해주는 모델을 시간 제한 없이 고용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로댕은 뭐 따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나가서 계속 일해야겠고 제한된 시간 내에 그죠 인체를 이렇게 하면서 스케치도 하고 막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실제 모델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돈도 없는데 구할 수도 없고 당연히 그런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조수 역할과 이러한 모델 역할을 그 로댕이 그 젊은 성장기에 이 여성이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불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막말로 왜 처음 만났을 때는 딱 불이 붙잖아요. 불이 붙어가지고 막 좋잖아요. 몇 년, 한 2, 3년 좋다가 그죠? 그 다음에 좀 약간 좀 식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식고 나면 그냥 같이 사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죠? 그렇게 불이 붙어서 한참 좋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로댕이 이 여성을 오로지 그렇게만 봤다는 거예요. 그 조수이자 모델로만 그렇게만. 근데 이 여성은 묵묵히 그 역할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 여성 이건 좀 약간 나이 들었을 때 만든 그런 자기 아내인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요. 첫 작업실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내 힘든 시기를 보냈다. 고블렌 공장 근처에 마구간. 그래서 마구간을 빌려서 거기서 작업을 한 거야. 자기 개인 작업을.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화가는 작업실이 따로 없어도 집에서도 그리면 그릴 수 있는데 조각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작업실이 있어야 돼. 공장이 있어요. 자신의 공장이. 그것도 꽤 큰. 그렇잖아요. 별게 다 필요한데, 그죠? 이 재료가 점토에다가 뭐 석회에다가 뭐 별의별 게 다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데 그 마구간이니까 당연히 그죠? 구석구석에서 외풍이 새어 들어왔다, 몸이 얼어들어가고 추웠다, 한쪽 구석에 마구간에 우물이 있다. 물이 넘치듯 찰랑대서 스며드는 습기가 1년 내내 감돌았다. 지금도 그곳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신기만 하다. 근데 이거는 지 얘기지. 조수겸 모델은 더 힘들었겠죠. 모델 옷 벗고 맨날 이게 추운 데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로댕이 낮에 이슬을 나간 후에도 로즈는 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 재료를 다듬어 놔야지, 재료 손질해 놔야지. 게다가 요 작업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로댕이 작업해 놓은 점토상을 항상 적당히 축축한 천으로 계속 그 습도를 유지하면서 감싸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조수 관리라는 거죠. 점토상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점토상을 천으로 감싸 놓아야 됐다. 그러니까 심지어 로댕은 일자리 때문에 벨기에로 먼저 떠난 후에도 편지마다 자기가 해놓은 점토상을 꼭 언급했다는 거예요. 잘 이렇게 손 봐달라. 그러니까 로즈는 일을 한국에 계속 하루에 몇 번씩 그죠? 그 천을 갈아주면서 꽉 짜가지고 너무 또 젖으면 안 되니까 꽉 짜서 적당한 습기가 유지가 되도 이게 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진짜 장난이 아닌 여성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로즈 이 여성이 그렇게 정말 충실한 그죠? 그 조각가한테는 반드시 조수와 모델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묵묵히 다 해준 겁니다. 제일 그 젊은 시절에. 그래서 로즈를 모델로 한 작품은 사실 근데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댕이 아꼈던 그 로즈의 그 젊었을 때의 전신 상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이사하는 과정에서 깨졌다고 해서요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즈 출신이 그 알자스 로렌 뭐 고전 쪽이에요. 그죠? 아시겠죠? 그게 완전 시골인 거죠. 알자스 로렌 그 지역 아시잖아요. 그쪽 쪽입니다. 이건 약간 젊을 때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만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댕이 한편으로 보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맨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불륜 관계에 있어서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이게 자기 첫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진짜 거의 뭐 100명은 넘어가고 뭐 한 200명도 될 수 있어요. 이 숱한 여성들과 관계를 갖고 그렇게 외도를 했는데 이제 여기 쓴 것처럼 어려운 시절 정말 그녀의 그 10년, 15년 그죠? 15년, 20년 정도 성공하기까지 한 15년 되겠네요. 15년 정도 로댕만
그때 가장 로댕이 그 기량이 성장할 때 그거를 뒷받침해준 그 조수와 모델 역할을 했던 이 여성. 그래서 로댕의 성공이 가능했다고 해도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가는 정말 특수하거든요. 조수 한 명 없이 뭐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그녀는 결코 자신의 몫이나 기여를 주장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자신을 로댕 부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로댕이 나쁜 인간인데 이게 다른 젊은 여자들하고 맨날 이렇게 놀아다니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뭐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아니까 이제 로댕 부인 그래서 마담 로댕이라고 불렀는데 로즈는 로댕이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언제나 로댕씨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부를 때 로댕씨 그죠? 라고 불렀다. 그래서 또한 지인들이 로댕과의 관계를 합법화해라 이제 합법적으로 결혼 법적으로 신고해라라고 권하였지만 그녀의 대답은 하나였다. 로댕씨가 원하지 않는 이상 그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요 여성의 이런. 그래서 어쨌든 로즈는 로댕이 그들에 살면서 아무리 귀찮은 요구라도 헌신적으로 따르고 보조하고 보살핀 역할을 남는데 만족했다. 그래서 로댕이 어쨌든 그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주 가장 잘 캐치했다 그럽니다. 물론 로즈도 화를 낼 때가 있었다. 이제 이게 다른 여자들 때문인 거죠. 다른 여자들. 그래서 로댕의 여자 관계에 대한 소문은 항상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로댕은 의심하고 행준이를 캐물으며 화를 내고 질투하면서 끙끙 앓았는데 자신이 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죠. 그래서 그 까미오 끌로델이 헤어지게 된 이유가 사실 이 여성 때문에 그래 사실은. 그래도 로댕이 이 여성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헤어져야지. 그러니까 까뮤 끌로델은 그러니까 다른 그 저거랑 달라. 이게 나중에 난리가 나는데 그 여성들 때문에 난리가 여성들 정말 죽을 때쯤 난리가 납니다. 그 죽을 때 왜 그 로댕이 이제 그 풍물려 쓰러지거든요. 그 소식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듣자마자 로댕과 관계를 맺었던 여성들은 다 달려온 거야. 그동안 로댕과 관계가 있던 여성들은 다 달려와가지고 풍 맞았다 그러니까 다 달려와서 나한테 뭐라도 넘겨라, 뭐 결혼 약속해라, 그 여성들이 난리가 아주 가관이었어. 이건 정말 그래서 로댕이 막판에 말년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소문이들의 사람들이 막 좀 손가락질 좀 받았지 그런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로댕이 이 자신의 본 부인을 놓고 그죠? 까뮤 끌로델하고 완전 다른 살림 차렸지만은 그러니까 까뮤 끌로델은 계속 헤어지라고 나랑 결혼해달라. 그래서 로댕한테 막 강제로 사인까지 받아요. 서명을. 나는 당신과 까뮤하고 결혼하겠다. 이 여자랑. 근데 여자랑 이 본부인하고는 원래 법적 관계가 아니니까. 그죠? 이쪽 결혼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고 서명까지 해놓고 로댕이 이제 하지 않아요. 그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까뮤 끌로델이 결국 그렇게 그죠? 하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댕을 독차지하려다가 로댕이 그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까뮤 끌로델이 다시 떠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성도 이 본부인도 다른 여자들이 그렇게 그래서 까뮤 끌로델을 막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막 화를 내고 당연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로댕이 성공한 이후로 그녀가 가장 행복할 때는 로댕 씨가 아플 때라는 거야. 그렇죠. 병석에 누워 방문객을 만나지 않고 외도 안 나가니까 이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로댕이 아플 때가 로댕 씨가 로댕이 아플 때면 그의 옆을 지키면서 허브차를 가져다주고 젖은 이마를 다독거리면서 그가 자신있게 다니는 모습. 그러니까 이 아플 때가 내 거고 안 아프면 계속 밖에 돌아다녀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 뒤에는 맨날 로댕이 밖으로 맨날 여행 다녀요. 그 여자들하고 여행 마치 신혼여행처럼 말이야. 젊은 여자들 끼고 며칠 이탈리아 몇 달간 이탈리아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그죠? 막 피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외도를 합니다. 로댕이요. 아들한테 양반으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도 그래서 아들이 거의 반 바보가 돼요. 이게 어릴 때 거의 이제 방치가 된 거죠. 여러 의미에서. 자기 엄마는 제대로 받은 것도 없는 농촌 여자지 또 계속 로댕한테 끌려다녀서 그 일 했지. 애는 그냥 혼자 있는 거지. 그러다가 또 로댕이 아버지 하고 같이 있었는데 로댕이 아버지는 누워가지고 이제 그 말 그대로 치매 걸려가지고 애한테 맨날 이상한 거 시키고 애기는 그 옆에 있고 그냥 그렇게 있었어. 그냥 그렇게 방치돼.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시절을 보내고 나니까 애가 나중에 제대로 정신적인 그러니까 배운 게 없어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망가진 건 아닌데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게 정신 발달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그냥 아버지 옆에 그냥 같이 그냥 살다가 또 이상한 또 어떤 여배우 만나서 결혼했다가 그죠? 또 뭐 그것도 사기 당하고 난리쳐요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대충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 아들 얘기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한테 또 불행하게 된 거죠. 로댕 자기만 즐기고 즐기고 좀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로댕이 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도 다 아니까 이게 인간이 이게 예술가가 이렇게 좀 고상하게 행동해야지 그냥 막 완전 막말로 남봉꾼처럼 남봉꾼의 뭐 아들 막 저렇게 상태 돼 있고 잘 관리 못하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로댕하고 로즈 저 죽기 1년 전 두 사람은 죽기 1년 전에 찍은 겁니다. 로댕하고 첫 번째 본부인 아직은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죽기 16일 전에 해요. 이 그녀가 세상 떠나기 16일 전에 이게 아까 말한 그 이유 때문에 그래. 요때 로댕이 쓰러지거든요. 푹 맞아고 쓰러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옆에 그래도 그 양식 있는 사람들이 그 아까 말한 여성들 다 쫓아내고 이제 이 사인하게 해가지고 로댕 그죠? 그래도 이제 그 정치인하고 좀 유명인들이 끼어가지고 그래도 마무리 네 작품 마무리 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해줍니다. 해가지고 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그녀는 죽고 그다음에 로댕은 한 5달 뒤에 또 로댕도 따라서 죽죠. 그래서 나중에 그 상태 된 다음에 막 또 로댕이 막 남발해요. 막 온갖 여성들이 다 오니까 뭐 그래 결혼해줄게. 왜냐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뭐 왔다 갔다 하니까 했다가 또 그걸 찢어버리고 다시 또 유언장 새로 쓰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그 주변 정치인들이나 이런 유명인들이 아예 로댕한테 이게 뺏어버려요 다. 필기도 못하게 아예 유언장 쓴 다음에 마지막 쓰고 이제 끝 해가지고 앞에 썼던 유언장은 모든 유언장은 다 무효로 한다 사인하고 이게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앞판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여성은 전형적인 농촌의 그냥 그죠 촌 여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댕은 근데 그렇지 않았죠. 부유하고 유명하게 된 다음에 로댕은 이 상류층 사람들과 만나면서 바뀐 거예요. 나름 상류층 생활을 그 맛을 보고 나서 한번 맛보면 또 그 맛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맨날 이런 파티 가고 이렇게 소개받고 자 그래서요 그 로댕은 변하지 않았고 근데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자기 부인이 그런데 그런 파티 같은 데 데리고 다니고 이런 그래서 모임에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댕은 로즈를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로즈가 사람들에게 뛰는 것도 또 부끄러워했다. 어쨌든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로댕이 요거 아까 말씀드린 로댕은 어려운 시절을 함께하면서 53년 동안 보여준 그 아내의 헌신을 잊지 않았고 수많은 외도와 유혹과 아까 까미유고 로댕 말고도 정말 많은 여성들이 자기가 결혼해달라 왜냐면 로댕이 법적으로는 미혼이니까 에도 불구하고 로댕이 로즈를 버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긴 알았던 거예요. 알긴 알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쓴 겁니다. 나중에 이 그 회고전에다가 그죠? 회고록에다가 그죠? 이렇게 쓴 거예요. 회고록에다가 그죠?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이렇게 쓴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저 여성은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러니까 버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 좀 지나잖아요. 남았구나. 그래서 어쨌든 요 여성 얘기는 나중에 또 이게 막 나오면서 조금씩 나올 겁니다. 일단 크게 한번 말씀드렸고요. 로즈베리라는 여성.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사람 얘기까지만 적당히 하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일자리를 봤는데 이 사람은 그 까리에 벨레즈라는 그 당시 업자인 거죠. 사업자. 그래서 그 사업자로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르네상스 고전주의와 바로크 양식을 적절히 조합한 이게 이제 절충주의, 그죠?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게 이 사람 작품이에요. 요거 우리 봤던 요게 그죠? 고전주의적인 그리스 고전주의적인 것과 바로크적인 장식, 화려한 장식을 같이 합친 그런 그 수많은 장식적 조각과 형상으로 이 프랑스 제2제정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파리 리모델링 사업에서 정말 커다란 성공을 거둔 조각가 겸 사업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불우한 부유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주문을 받았으며 20명 이상의 장인을 고용해서 말 그대로 공공 프로젝트, 건물 조각 장식, 개인 흉상, 작은 조각상, 독일, 식탁, 촛대, 시계 등 모든 장식, 그죠? 온갖 분야의 장식 관련 사업을 다 한 거죠. 그죠? 이 당시 부르주아들은 다 이게 시계에도 다 이게 뭐 꽃무늬나 이런 게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명에 들어가 있는 작품은 대부분 그가 계약한 장인들이 만든 거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그 오노레 도미에 기억나시죠? 도미에 그 3등 열차라는 3등 그죠? 그 작품 그 리얼리즘 작가 이 도미에가 이거 풍자화를 많이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미에가 이 사람을 풍자한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조각가인데 막 두 손으로 작품 만들고 있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완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든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지 서명이 다 들어가 있어 서명이.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서명만 해주고 돈 버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어마어마한 서명만 하고 돈을 버는 그런 걸 풍자한. 대단해. 그죠? 두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저 뒤에 만든 거 작품 엄청 많잖아요, 그죠? 엄청 많이 이렇게 만들어낸다. 다작으로. 풍자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도미에가. 자, 그래서 로댕이 이제 로즈베리를 만난 그 시기 전으로 이제 이 사람을 알게 되지. 업자죠. 이 업자를 알게 되고 그 업자 밑에 이제 기술자로 채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딱 보니까 로댕이 재능이 있어. 그래서 로댕에게 가장 섬세한 주제. 그래서 부르조아들의 대저택 현관의 장식, 계단의 정교한 장식 이런 거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댕은 그의 승인하에 작은 조각상을 만들어서 화상에게 팔았다. 그죠? 물론 서명은 까리에 벨리의 스타일의 서명.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네가 알아서 만들라는 게 아니라 까리에 벨리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변형시켜서 만들어 팔면은 로댕한테는 뭐 10% 20% 떨어지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다 나눠 갖는 거죠. 서명은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는 서명만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 무슨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기 밑에 고용된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대고 그죠? 자기는 돈을 버는. 그래서 로댕은 그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했으며 그래도 당연히 돈은 좀 벌었겠죠. 로댕은 또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 밑에서 배운 게 없느냐? 크게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당시 맡은 일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었다고 하지만 까리에 벨리즈 저 그 업자 밑에서 한마디로 업자 밑에서 배운 게 있다는 거죠. 뭘 배웠느냐? 요거 여러 명이 협업하는 공장 화실을 운영하는 요령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커졌죠. 로댕은 자기가 50명을 실제로 데리고 있었어요. 거의 50명 정도. 엄청난 50명이면 정말 엄청 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온갖 뛰어난 그 조수들과 단순 기술자까지 다 데리고서 로댕의 화실이라는 요걸 이제 운영하는 요령이었고 또 하나는 요것도 사실 크게 배운 겁니다. 하나의 형상을 무한히 변형시키는 기술.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딱 하나 기본 틀을 만들어주고 아까 까리에 벨리즈가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팔아라고 하면은 그걸 똑같이 만들어 팔면 안 팔리잖아요. 왜? 그죠? 이게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죠? 여기 쓴 것처럼 판매되는 조각상들은 모두 똑같으면 안 되고 다양하게 그죠? 이렇게 됐으면 이번엔 이쪽으로 돌리고 그죠? 머리 이런 식으로 하나를 똑같이 여러 개를 똑같은 게 똑같지 않지만 여러 개를 변형시켜서 만들어야지. 이것도 사실은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로댕 작품에서 또 그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또. 그러니까 다 하나가 배움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까리에 벨리즈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렇게 오페라,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 가면은 그 가운데 그죠? 메인 계단 장식을 맡았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오페라 딱 들어가면은 거기 딱 보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죠? 대단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나름 이런 건 또 자기가 직접 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밤에는 공장 생활하고, 그다음에 낮에는 열심히 하다, 그러니까 낮에는 공장 생활하고, 밤에는 개인 활동을 하면서 그 마곡간 작업실에서 결국 처음으로 나온 주요 작품이 이제 요게 되는 겁니다. 요거 비비. 그래서 요건 우리가 로댕의 작품 얘기는 다음번에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로댕이 어쨌든 성공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오늘은 두 가지 크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오랜 기간에 기량 연마 시간이 있었고, 근데 그걸로 부족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 나올게,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배경, 그죠? 그다음에 정말 탁월한 기량의 연마 아주 부족하고 하나가 이제 곁들여져야 돼.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게 스캔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알려져요. 스캔들 사람한테 알려주려면. 그러니까 만회를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현대 예술의 운명이기도 해요. 현대 그 예술가들의 운명. 그러니까 왜 그 앤디 워리 한 말 있잖아요. 먼저 유명해져라. 그래서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근데 유명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그로를 끄는 거죠. 어그로를. 그게 이제 딱 결합됐어요. 그 얘기 다음 시간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